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다시 1. 마크헤던 지음, 유은영 옮김. 이 책을 소스에게 바칩니다. 아울러 캐서린, 헤이먼, 클레어 알렉산더, 케이트 쇼, 그리고 데이브 코엔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밤 12시 7분. 개 한 마리가 시어즈 부인의 집 앞 잔디 한가운데 드러누워 있다. 눈은 감겨 있다. 꿈에서 고양이라도 쫓는지 다람쥐라는 자세 그대로 옆으로 누워 있다. 그러나 개는 달리는 것도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개는 죽어 있었다. 개의 몸 밖으로 정원에서 쓰는 쇠스랑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쇠스랑 끝은 개의 몸 전체로 관통해서 땅에 꽂혀 있는 듯했다. 쇠스랑이 꼿꼿이 서 있었기 때문에 개는 아마도 쇠스랑에 찔려 죽은 것 같았다. 개에게서 다른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개가 다른 이유로 죽은 다음에 가령 병에 걸려 죽거나 도로에서 사고로 죽은 다음에 쇠스랑으로 다시 찔렸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는 없다. 나는 닫혀있는 시어즈 부인의 집 대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그 집 잔디 위로 걸어가 개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나는 개의 콧등을 만져보았다. 아직 따뜻했다. 개의 이름은 웰링턴이다. 우리와 친구처럼 지내는 시어즈 부인의 개다. 부인은 길 건너편에 살고 있다. 그 집 왼쪽으로는 집 두 채가 더 있다. 웰링턴은 푸들의 일종이었다. 털이 북슬북슬한 작은 푸들이 아니라 큰 푸들이다. 곱슬곱슬한 검은색 털을 갖고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털 밑에 피부가 닭처럼 엷은 노란색이다. 나는 웰링턴을 한번 쓰다듬었다. 누가 이 개를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궁금했다.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 존 프랜시스 부운이다. 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수도들을 알고 있고 7507까지의 모든 소수, 1과 그 자신만 나누어지는 수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처음 시오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내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 그림이 슬픔을 나타낸다는 걸 알았고 이것은 내가 그 죽은 개를 발견했을 때 느낀 바로 그 기분이었다. 시오반 선생님은 내게 이런 그림도 보여주었다. 이 그림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가 아폴로 우주선의 특별한 비행을 읽었을 때 받은 느낌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새벽 3시 혹은 4시에 깨어 마치 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인 양 길 이곳저곳을 산책할 때의 느낌과 같은 것이었다. 시오반 선생님은 또 다른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 그림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시오반 선생님에게 이 얼굴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그림 옆에 적어달라고 했다. 나는 주머니에 그 종이 조각을 넣고 다니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면 그 종이를 꺼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은 아주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모습이 그 그림들 중 어느 것과 닮았는지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시오반 선생님에게 말했을 때 선생님은 연필과 다른 종이를 꺼내어 그렇게 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것이라며 아래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웃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시오반 선생님이 그려주었던 종이 조각을 찢어서 멀리 던져버렸다. 그러자 시오반 선생님은 내게 사과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가버린다. 나는 개에게 꽂혀있던 쇠스랑을 뽑고 개를 들어 품에 안았다. 쇠스랑을 뽑아낸 자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 당신도 개가 생각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개는 4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기쁨, 슬픔, 괴로움, 집중력, 또 개들은 충성스럽다. 그리고 개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4분 정도 개를 꼭 안아주었다. 그때 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자 시어즈 부인이 테라스에서 내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잠옷을 입고 그 위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발톱에는 밝은 분홍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오는 중이었다. 부인은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어떤 놈이 내 개를 그 지경으로 만든 거야? 나는 내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치거나 건드릴까봐 무섭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개를 내려놔 빌어먹을 그 망할 놈에게서 떨어져. 시어즈 부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개를 잔디밭에 내려놓고 2미터 뒤로 물러났다. 부인은 몸을 구부렸다. 나는 부인이 개를 들어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피가 많이 난 것을 알아채고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대신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는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몸을 앞으로 숙여 잔디 위로 이마가 닿도록 몸을 둥글게 구부렸다. 젖은 잔디는 차가웠다. 나는 그 느낌이 좋았다. 이 책은 살해 사건을 다룬 추리 소설이다. 시호반 선생님은 읽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써보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대체로 과학과 수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 나는 순수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순수소설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광맥처럼 철과 은, 그리고 흔히 보는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굳세게 주먹을 쥘 수가 없다. 언젠가 엄마가 나를 시내에 데려갔을 때 그곳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모르겠다. 아빠도 모른다고 했다. 시호반 선생님과 지본수 선생님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다. 시호반 선생님은 금발의 긴 머리를 내려뜨리고 초록색 플라스틱 안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지본수 선생님에게는 늘 비누 냄새가 나고 대략 60여 개의 작고 동그란 구멍이 뚫린 갈색 구두를 신고 있다. 나는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그래서 살해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을 쓰고 있다.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에는 살인자와 그들을 잡으려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것은 퍼즐과 같다. 만약 그것이 잘 만들어진 퍼즐이라면 당신은 가끔은 소설이 끝나기 전에 답을 풀 수가 있다. 시호반 선생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개 이야기로 시작했다. 개 이야기라면 내게도 일어났던 일이다. 내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호반 선생님은 첫 페이지를 읽은 후 달리 써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으로 따옴표를 만들어 살인사건이라는 말을 그 따옴표 안에 집어넣었다. 선생님이 살인사건을 다룬 추리소설은 대개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버스커빌의 사냥개에서는 개 두 마리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그 소설에서는 사냥개와 제임스 모티머의 스페니얼, 귀가 축 처지고 털이 긴 애완용 개이 죽었다. 그러나 시호반 선생님은 그 책에 나오는 살인사건의 희생자는 그 개들이 아니라 찰스 버스커빌 경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이 개보다는 사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독자들이 계속 책을 읽고 싶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쓰고 싶지만 죽은 사람은 알아도 살해된 사람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에드워드의 아버지 폴슨 씨는 글라이더 사고로 죽었지 살해된 것은 아니며 사실 나는 그를 잘 알지도 못한다. 나는 또한 개들이 충성스럽고 정직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간다고 말했다. 어떤 개들은 사람보다 더 영리하고 더 재미있다. 가령 목요일마다 학교에 오는 스티브는 음식 먹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막대기를 물어올 수도 없다. 시호반 선생님은 이 사실을 스티브의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내게 당부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경찰이 좋다. 그들은 경찰복을 입고 번호를 달고 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것이다. 여자 경찰과 남자 경찰이었다. 여자 경찰은 왼쪽 타이즈의 발목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났고 구멍 가운데는 빨간 생채기가 있었다. 남자 경찰의 구두 밑창에는 큼직한 오렌지색 나뭇잎이 삐져나와 있었다. 여자 경찰이 시어즈 부인을 팔로 감싸 안고 집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잔디에서 얼굴을 들자 남자 경찰은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말했다. 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일어나 앉아서 말했다. 걔가 죽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그가 말했다. 제 생각에 누가 걔를 죽인 것 같아요. 너 몇 살이냐? 그가 물었다. 태어난 지 15년 3개월하고 2일 됐어요. 그런데 넌 이 정원에서 정확히 뭘 하고 있었지? 저는 개를 안고 있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왜 개를 안고 있었지?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는 그저 그러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 그런데 개가 죽은 것을 보니 무척 슬펐다. 나는 경찰도 좋아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경찰은 정확한 대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너는 왜 개를 안고 있었지? 경찰이 다시 물었다. 저는 개를 좋아해요. 내가 개를 죽였니? 저는 개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너의 집 쇠스랑이니? 그가 물었다. 아니요. 너는 이번 일에 많이 놀란 것 같구나. 그는 너무 많은 질문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었다. 이 질문들은 내 머릿속에서 테리 삼촌이 일하는 빵 공장의 빵처럼 쌓이고 있었다. 그 공장에서 삼촌은 빵을 얇게 써는 기계를 작동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빵은 계속 나와 쌓인다. 조사해보면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가끔 내 마음이 기계 같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언제나 빵 자르는 기계 같은 건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빵 자르는 기계 같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경찰은 말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나는 잔디밭에 다시 웅크리고 앉아 땅에 이마를 대고는 아빠가 끙끙거린다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냈다. 나는 외부 세계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면 이런 소리를 낸다. 이것은 당신이 당황할 때 내는 소리 혹은 라디오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두 개의 방송 사이에다 라디오를 맞출 때 나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하면 하얀 소음, 해를 끼치지 않는 소음만을 들을 수 있고 볼륨을 높이면 그 소리 덕분에 다른 것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은 내 팔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내 몸에 손대는 게 싫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때리고 말았다. 이 책은 재미있는 책은 아닐 것이다. 나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담을 못한다. 다음 예는 아빠가 하던 농담 중 하나다. 그의 얼굴을 그렸거든. 그런데 커튼이 실제로 있었어. 나는 이것이 왜 재미있는지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몰라서 물었다. 들어오니 세 가지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란다. 즉, 연필로 그리다, 지치다, 창문 위로 들이우다. 첫 번째 의미는 얼굴과 커튼 둘 다에 해당된다. 두 번째 의미는 단지 얼굴 표정에만 해당되고 세 번째 의미는 커튼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다. 만약 내가 농담을 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만들게 되면 동시에 세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를 써야 한다. 그것은 세 개의 음악 작품을 동시에 듣는 것과 같다. 그것은 언짢고 혼란스러우며 하얀 소음처럼 편안하지도 않다. 이것은 세 사람이 당신에게 동시에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농담을 쓰지 않았다. 경찰은 잠시 말없이 나를 보았다. 너를 경찰을 때린 죄목으로 체포하겠다. 그의 이 말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경찰이 흔히 하던 것이라서 나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좋게 말할 때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앉아 다시 한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똥도 두지 못하게 만들 테다. 나 이 누더기 같은 옷 버리면 그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나는 대문 밖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로 걸어갔다. 그는 뒷문을 열었고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아직 안에 있는 여자 경찰에게 무전기로 말했다. 케이트, 어린 놈이 지금 나한테 걸렸어. 얘를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올 동안 시어즈 부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겠어? 토니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함께 데리러 올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죠. 그녀가 대답하자 경찰은 좋아 라고 말한 뒤 나와 함께 떠났다. 경찰차 안에서는 달구어진 플라스틱 냄새와 면도 위에 바르는 로션과 감차칩 냄새가 났다. 시내로 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밤하늘이어서 은하수를 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은하수가 별을 길게 줄지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은하계는 엄청난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 모양으로 지름이 10만 광년이나 되며 태양계는 그 원반 가장자리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이 원반에도 90도 A 방향으로 바라보면 별들을 그다지 많이 볼 수 없다. 그러나 B 방향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은하계의 중요한 몸통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은하계는 원반 모양이어서 줄지어 늘어선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주에는 수십억의 별들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 쳐다보든 별들이 가득한데도 밤하늘은 어둡다. 이 사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머리를 짜냈을까.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하늘은 별빛으로 환하게 밝아야 할 텐데 말이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별들은 모두 빅뱅 이후에 서로 급격하게 멀어져 간다. 별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별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어떤 별은 거의 빛의 속도만큼 빨리 움직여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좋아한다. 머리 위에 펼쳐진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건 멋진 일이다. 우주의 폭발이 끝나면 모든 별들이 공중에 던져진 공처럼 속도를 늦추고 잠시 정지해 있다가 다시 우주의 중심부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별들이 우리 모두를 향해 움직이고 점차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들을 보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곧 끝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더 이상 어둠은 없을 테니까 단지 떨어져 내리는 수십억의 밝은 빛만을 보게 될 것이다. 지구에는 더 이상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므로 이 광경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별들은 아마도 바로 그때에 가서야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빛은 아주 밝고 뜨거워서 사람들이 타 죽을 테니까. 동굴 속에 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책을 나누는 장은 자연수로,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런 순서로 나간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장들을 소수인 2, 3, 5, 7, 11, 13 등으로 붙여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소수를 좋아하니까. 내가 소수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써보자. 그러고는 먼저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다음에 3의 배수도 지운다. 그리고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등 계속 배수를 지운다. 그리고 남은 수가 소수이다. 소수를 찾는 규칙은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주 큰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또는 다음에 어떤 소수가 올 것인지에 대해 공식을 만들어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만약 어떤 숫자가 정말로 크다면 그것이 소수인지 알아보는데 컴퓨터로도 여러 해 걸릴 것이다. 소수는 문서 코드로도 유용하다. 미국에서 소수는 군대 자료를 분류할 때에도 쓰인다. 만약 당신이 100자리가 넘는 소수를 찾았다면 CIA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10,000를 주고 살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먹고 살기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소수는 모든 규칙들을 지우고 났을 때 남는 수다. 나는 소수가 인생과 같다고 생각한다. 소수들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당신이 한평생 생각하더라도 소수가 만들어지는 규칙은 결코 알아낼 수 없다. 내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내 신발에서 끈을 풀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책상 위에 꺼내 놓으라고 했다. 경우에 따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망가거나 경찰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경사는 손에 털이 아주 많았고 손톱을 너무 많이 물어뜯어서 피가 맺혀 있었다. 내 주머니에 있던 것은 다음과 같다. 1. 스위스제 군용칼, 부속물이 13개나 되는 철로 된 껍질 벗기는 도구, 톱, 이쑤시개, 핀셋 등이 달려있다. 2. 끈 한 묶음. 3. 다음과 같이 생긴 나무 퍼즐 한 도막. 4. 애완용 쥐 토비에게 줄 먹이, 알약처럼 생긴 것 3개. 5. 1파운드 47펜스, 1파운드 동전과 20펜스 동전, 10펜스 동전 2개, 5펜스 동전, 그리고 2펜스 동전. 6. 빨간색 클립 1개, 7. 현관 열쇠. 나는 시계도 차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풀어 책상 위에 놓으라고 했다. 나는 시계를 계속 차고 있어야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손목에서 시계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야 계속 차고 있어도 좋다고 했다. 그들은 내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가족이 누구누구인지 물었다. 나는 아빠가 있고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또한 아빠의 동생 테리 삼촌도 있는데 지금은 썬덜랜드에 살고 친가 외가 조부모님 중 3분은 돌아가셨고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버튼 할머니만 집에 계신다고 말했다. 그 할머니는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빠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빠의 전화번호 2개를 알려주며 하나는 집 전화이고 하나는 휴대폰 전화라고 말해주었다. 경찰서의 구치소는 그런대로 마음에 들었다. 그곳은 완벽에 가까운 정육면체로 가로 2m, 세로 2m, 높이 2m였다. 부피는 대략 8세제곱미터였다. 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이 있고 반대편에 금속문이 있었다. 이 문 아래에는 식판을 넣어주는 길고 얇은 구멍문이 있었고 위에는 경찰이 죄수가 도망가거나 자해하지는 않았는지 볼 수 있는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다. 또한 다치지 않도록 푹신한 천이 깔려있는 긴 의자가 있었다.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옷과 끈없는 신발밖에 없어서 탈출은 어려울 듯 싶었다. 가장 좋은 계획은 햇빛이 비치기를 기다렸다가 내 안경으로 옷의 한 부분에 햇빛을 모아 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됐다. 그들이 연기를 보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는 순간 도망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연기 나는 걸 알아채지 못하면 옷에 오줌을 누고 나서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다. 시어즈 부인이 내가 웰링턴을 죽였다고 말했는지 궁금했다. 시어즈 부인이 거짓말한 걸 경찰이 알게 되면 부인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는 왜 사람들이 당황하는지 안다.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시오반 선생님은 한쪽 눈썹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나는 당신과 자고 싶어요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이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오반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했다. 만약 당신이 입을 다물고 코로 크게 숨을 내쉰다면 그것은 긴장을 풀고 있거나 지루해 한다는 뜻이거나 화가 났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은 당신의 코에서 얼마나 많은 공기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입 모양이 어떤지, 당신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등 수백 가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것들은 너무 복잡해서 몇 초 내에 알아내기 어렵다. 사람들이 당황하는 2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은유를 써서 말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은유의 예들이다. 웃겨서 배꼽이 다 빠졌다. 그는 그녀의 보물이었다. 그들은 마음속에 비밀 금고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돈벼락을 맞았다. 개는 죽어 돌이 되어 있었다. 은유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 단어인 메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를 의미와 셀보, 옮기다를 의미해서 온 말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그렇다면 은유라는 단어조차도 그저 은유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거짓말이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은 벼락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금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문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애쓸수록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보물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이름도 일종의 은유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의미로 그리스어인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와 세르보, 옮기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다. 이것은 원래 성 크리스토퍼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 건너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강 건너로 안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이것은 외경,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에 전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외경 역시 거짓말이다. 엄마는 크리스토퍼가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친절하고 남을 잘 돕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이 친절하고 남을 잘 돕는다는 의미라는 것이 좋지 않다. 나는 그저 내 이름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의미하기만 바랄 뿐이다.
새벽 1시 12분에 아빠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는 1시 28분이 되어서야 아빠를 만났다. 그러나 나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가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소리를 질렀다. 아들을 만나고 싶소.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이 지옥 같은 곳에 가둬놓은 거요? 물론이죠.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등의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나는 경찰이 아빠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벽 1시 28분에 경찰이 와서 구치소 문을 열어주며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아빠는 복도에 서 있었다. 아빠는 오른손을 들고 손가락을 부채처럼 쫙 폈다. 나는 왼손을 들고 손가락을 부채처럼 쫙 폈다. 우리는 엄지 손가락을 맞대며 손을 맞부딪혔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끔 아빠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안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때 경찰이 복도 아래의 다른 방으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방에는 탁자와 3개의 의자가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탁자 앞에 앉으라고 말하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녹음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신문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녹음할 것인지 물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검사관이었다. 나는 확신한다. 그가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코털이 많았다. 그것은 마치 콧구멍에 아주 작은 생쥐 2마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지규다. 이는 진짜로 그의 콧구멍에 2마리의 작은 생쥐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음을 의미한다. 콧구멍에 2마리의 작은 생쥐가 숨어 있는 남자의 얼굴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조사관 경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규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이 나쁜 지규가 아니라면 말이다. 내가 아빠에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내가 경찰을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구나. 나는 그의 말이 질문이 아니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경찰을 때리려고 했니? 그가 물었다. 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넌 경찰을 해칠 의도는 없었지? 나는 생각을 해본 다음 대답했다. 그래요. 경찰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전 단지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너도 알겠지만 경찰을 때리는 건 나쁜 짓이야. 그렇지? 그래요. 내 대답에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다. 크리스토퍼, 내가 걔를 죽였니? 저는 걔를 죽이지 않았어요. 경찰에게 거짓말하는 게 나쁜 일인 줄은 알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주 커진다는 것도 알겠지? 네. 그럼 너는 누가 걔를 죽였는지 아니? 아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니? 네. 저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요. 나는 대답했다. 좋다. 내게 주의를 주도록 하마. 증명서 같은 종이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아니, 주의란 우리가 내가 한 일을 기록해 두겠다는 의미란다. 내가 경찰을 때린 것이 사고일 뿐 경찰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내용 말이다.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다. 크리스토퍼, 제발 가만히 있어. 경찰은 입을 다물더니 코로 크게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만약 내가 문제를 또 일으키면 우리는 이 기록을 꺼내어 내가 주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게 될 거야.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니?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우리에게 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복도로 걸어 나와 현관에 탁자 있는 곳으로 가서 내 스위스제, 군용 칼과 끈 한 묶음과 나무 퍼즐, 토비의 먹이 새알, 1파운드 47펜스, 클립, 현관 열쇠 등을 집었다. 모두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다. 우리는 바깥에 세워져 있는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키가 작은 편이어서 늘 좋은 냄새가 났다. 엄마는 가끔 지퍼가 달린 분홍색 옷, 그러니까 안감 왼쪽에 베르그 하우스라는 작은 라벨이 붙은 털가죽 옷을 입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나는 일어나지 않았던 모든 다른 일들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한다. 가령 오늘 아침에 시리얼과 딸기 쉐이크를 먹었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시리얼과 홍차를 마셨다. 그러나 나는 시리얼과 홍차를 먹지 않는다. 둘 다 갈색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면 나는 코코팝스와 레모네이드와 포리지와 닥터 페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내가 이집트에서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것, 방에는 콧불소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아빠는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까지도 해야 한다. 심지어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나를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 마치 내가 아주 높다란 빌딩 꼭대기에 서 있고 내 밑으로 수천 개의 집들과 차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처럼 느껴진다. 내 머릿속이 이런 온갖 일들로 가득 차면 나는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두렵고 레일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떨어져 죽을까봐 무섭다. 내가 순수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거짓말들이고 나를 어지럽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쓴 모든 것은 사실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본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은하수를 볼 수 없었다. 나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빠가 경찰서에 와야 했던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괜찮다고 말했다. 저는 걔를 죽이지 않았어요. 알아. 그리고 아빠가 말을 이었다. 크리스토퍼, 말썽거리에 말려들지 마. 알았지? 그게 말썽이 될지 몰랐어요. 저는 웰링턴이 좋아요. 그래서 인사하러 갔던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걔를 죽였다는 건 몰랐어요. 남의 일에 코 박지 마라. 나는 아빠의 말을 듣자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알아낼 거예요. 크리스토퍼, 너 아빠가 하는 말을 듣기나 한 거니? 네, 아빠가 말씀하신 건 다 들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살해됐다면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하잖아요. 죽은 건 걔야. 단지 걔라고. 아빠는 말했다. 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답했다. 내버려둬. 경찰이 과연 걔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벌을 줄까요? 그때 아빠가 주먹으로 운전대를 쾅 치는 바람에 차가 흔들리며 도로의 중앙선을 살짝 넘어갔다. 아빠는 소리 질렀다. 아빠가 분명히 말했지.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아 아빠는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는 아빠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토비에게 줄 당근을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 방문을 닫은 다음 토비를 우리에게 나오게 해서 당근을 주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지뢰찾기 게임을 했다. 나는 102초간 전문가 버전을 했는데 99초 동안은 잘했지만 3초 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새벽 2시 7분 나는 이를 닫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어졌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갔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텔레비전에서 스누커 흰 큐볼 하나로 21개의 공을 포켓에 떨어뜨리는 당구를 보고 있었다. 아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빠도 웰링턴 때문에 슬프세요? 내가 묻자 아빠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코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래, 크리스토퍼,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너야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 나는 아빠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슬플 때 혼자 있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주방으로 가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위층 내 방으로 갔다. 엄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방문 뒤에 있는 화분 아래에서 비밀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집에 들어간 나는
내가 만들던 에어픽스 셔먼 모형 탱크를 계속해서 만들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왔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아빠는 로드리라는 직원과 함께 난방 보수 및 보일러 수리를 한다. 아빠는 내 방문을 노크한 뒤 문을 열고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내가 엄마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아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몇 군데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내 방으로 왔다. 아빠는 잠시 나가야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며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아빠는 2시간 반쯤 있다가 돌아왔다. 아빠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래층에 있었다. 아빠는 주방에 앉아서 유리창을 통해 정원 아래에 있는 연못과 물결 모양의 철제 울타리와 저 멀리 노르망디식 성처럼 보이는 맨스테드 거리의 교회탑 꼭대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한동안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되어 걱정이구나. 아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줄곧 창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말하면서 상대방을 쳐다본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첩보 영화에서 한 면만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 방에 있는 것과 같다. 왜요? 내 물음에 아빠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야 하거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안 돼요? 내가 물었다. 나는 병원을 좋아했다. 나는 흰 유니폼과 기계가 좋다. 안 돼. 아빠가 말했다. 왜요? 엄마는 휴식이 필요해. 엄마는 혼자 있어야 해. 정신병원에 계신가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다. 아니, 보통 병원이야. 엄마에게 문제가 있어. 심장에 병이 생겼거든. 우리가 엄마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려야 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병원 음식이 썩 좋지 않다고 알고 있었다. 학교 친구인 데이비드는 병원에서 종아리 힘줄을 늘리는 수술을 한 적이 있다. 수술이 잘 되어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병원 음식을 싫어해서 엄마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아빠는 다시 오래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내가 학교에 가 있을 때 아빠가 엄마에게 음식을 갖다 주마.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해주도록 할게. 됐지? 그렇지만 아빠는 요리를 못하잖아요. 아빠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크리스토퍼, 아빠가 마크 앤 스펜서에서 음식을 사다 줄게. 엄마는 그 집 음식을 좋아해. 나는 엄마의 회복을 비는 카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 카드는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빠는 다음날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4대의 빨간 자동차가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좋은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웰링턴에 대해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한 번은 학교의 심리치료사인 지본스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줄지어가는 4대의 빨간 자동차가 왜 좋은 날을 뜻하고 줄지어가는 3대의 빨간 자동차는 왜 아주 좋은 날이 되며 또 줄지어가는 5대의 빨간 자동차는 왜 특별히 좋은 날이 되는지, 그리고 줄지어가는 4대의 노란 자동차는 왜 운이 없는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나는 이 불길한 날에는 누구에게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앉아서 책만 읽으며 점심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위험이 없다. 지본스 선생님은 내가 매우 논리적인 아이인데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다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나는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질서 정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숫자를 다루거나 논쟁을 벌이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일에 질서를 매기는 데는 논리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도 있다. 내가 좋은 날과 운이 없는 날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2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아침에 일터로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왔을 때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가 오는 걸 보게 되면 우울해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것은 오직 날씨뿐이다.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 사실 날씨는 그들에게 좋은 날을 만들거나 또는 운이 없는 날을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아빠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언제나 바지를 입고 나서 양말을 신는다.
그것은 논리적이진 않지만 아빠는 늘 그렇게 해왔다. 아빠는 그런 순서대로 옷 입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아빠는 위층에 올라갈 때 언제나 오른발로 시작해서 한 번에 2계단씩 올라간다. 지본수 선생님은 내가 매우 영리한 아이라고 말했다. 나는 영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단지 일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한 것뿐이지 영리한 것은 아니다. 그건 단지 관찰의 결과일 뿐이다. 영리하다는 것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일을 위해 어떤 증거를 적용하는지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우주가 어떻게 팽창되는지 알아낸다거나 또는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아낸다거나 할 때 영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고 나서 각 알파벳에 1에서 26까지의 값을 주고 머릿속으로 그 숫자를 더해서 그 합계가 예수 그리스도, 스쿠피두, 셜록 홈즈, 닥터 왓슨처럼 소수가 된다는 걸 발견한다면 이것 또한 영리하다는 증거다. 지본수 선생님은 내가 일들을 언제나 질서 있게 하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때 지본수 선생님은 내게 변화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가령 우주 비행사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여자가 된다거나 죽는 것을 제외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니까 변화를 꺼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본수 선생님이 내게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냐고 묻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나는 안다고 대답했다.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공군에서 장교가 되어야 하고 많은 명령을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 더구나 공군 비행사가 될 만큼 시력이 좋지도 않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도 바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학교 친구 프랜시스의 형인 테리는 내가 커서 슈퍼마켓에 카트를 모아두는 일을 하거나 동물보호구역에서 당나귀 똥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수조 파운드나 되는 비싼 로켓을 바보에게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아빠에게 했을 때 아빠는 내가 더 똑똑하니까 테리가 질투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테리는 어리석다. 그렇게 그것은 증명되었다. 는 라틴어 경구처럼 테리가 어리석다는 사실도 증명될 것이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즉 프랜시스처럼 아둔하지 않다는 말이다. 비록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나는 대학에 가서 수학이나 물리학 아니면 물리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하는 데다 아주 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리는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다. 아빠는 테리가 결국은 감옥에서 생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테리의 팔에는 하트 모양의 칼이 통과하는 문신이 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다. 이제 다시 좋은 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날이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나는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찾아보려고 결심했다. 좋은 날은 계획을 세우거나 전략을 짜기에 적당한 날이다. 내가 이 점을 시오반 선생님께 말했을 때 선생님은 오늘은 줄거리를 쓰는 날이니까 웰링턴을 발견한 것과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써보자 라고 말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였다. 시오반 선생님은 내가 쓴 글의 맞춤법과 문법을 봐주고 주석을 다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엄마는 2주 후에 죽었다. 나는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빠는 마크 앤 스펜서에서 많은 음식을 사다 날랐다. 아빠는 엄마가 좋아했으며 병도 조금씩 낫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마는 내게 사랑을 듬뿍 전했으며 침대 옆 탁자에 내가 보낸 카드를 놓아두었다고 했다. 아빠는 엄마가 무척 좋아했다고 했다. 나는 카드 앞면에 아래처럼 자동차들을 그렸다. 나는 이 카드를 미술 담당인 피터스 선생님과 함께 라이노타이프 인쇄법을 응용해 만들었다. 내가 라이노타이프 조각에 그림을 그리면 피터스 선생님이 스테니 칼로 그림을 둥글게 자른다. 그런 다음
라이노 위에 잉크를 묻혀 종이 위에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의 차들이 여러 대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차를 한 대만 그린 뒤 종이 위에 9번 찍었다. 피터스 선생님의 아이디어였는데 나는 이것이 참 좋았다. 그리고 나는 차를 전부 빨간색으로 칠했다. 엄마에게 아주 좋은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빠가 말했다. 엄마는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나는 놀라서 이렇게 물었다. 어떤 종류의 심장 발작인데요? 엄마는 아직 38살이고 심장 발작은 보통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게다가 엄마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건강에 좋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과 닭고기처럼 포화 지방이 적은 육류와 야채를 먹었다. 아빠는 엄마의 심장 발작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 물을 때가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동맥류, 혈관 속이 부풀어 약해진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장 발작은 심장의 어떤 근육에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심장 발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색전증이다. 이것은 심장의 근육으로 피를 순환시키는 혈관 중 하나를 핏덩어리가 막을 때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스피린이나 생선을 먹어 예방할 수 있다. 에스키모인이 이런 심장 발작으로 죽지 않는 이유가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생선이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긴 하지만 심한 상처를 입으면 출혈 과다로 죽을 수도 있다. 또한 동맥류가 생겨 약해진 혈관이 파열되면 피가 심장 근육에 이르지 못해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 피가 새기 때문에 심장 근육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혈관에 약한 충격만 있어도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 우리 동네 72번지에 살았던 하디스티 부인은 목 혈관에 약한 동맥류가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고개를 돌리다가 죽었다. 반면에 병원에 있을 때처럼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피는 훨씬 더 쉽게 덩어리져서 색전증이 일어날 수 있다. 크리스토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그러나 그건 아빠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때 시어즈 부인이 왔고 우리를 위해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샌들을 신은 시어즈 부인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티셔츠에는 윈드서프 크루프라고 박혀있고 윈드서핑하는 그림이 있었다. 기운내요 에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둘 다 나아질 거예요. 시어즈 부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 옆에 서서 아빠의 머리를 안고서 말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토마토 소스로 양념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시어즈 부인은 나와 함께 스크랩을 게임을 했다. 내가 247대 134로 이겼다. 아빠는 내게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언제나 남이 말한 대로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개 혼란을 줄 뿐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사람들은 종종 조용히 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얼마 동안 조용히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인 팻말을 보자. 그러나 그것은 그 팻말 주변에 있는 잔디에게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것인지 그 공원에 있는 모든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밟고 지나도 되는 잔디도 많으니까. 또 사람들은 늘 규칙을 깨뜨린다. 예를 들어 아빠는 시속 30마일로 달려야 하는 곳에서 항상 그 이상으로 달린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는가 하면 가끔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 성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과 두 번의 세계전쟁과 걸프전이 있었고 이런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아빠가 남의 일에 코박지 마라 하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빠가 말하는 남의 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학교에서, 가게에서, 그리고 버스에서 다른 사람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아빠의 직업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와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시오반 선생님은 분별력이 있다. 시오반 선생님은 내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 나는 그 점이 좋다. 예를 들어 시오반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크리스토퍼, 너는 절대로 사라를 쿡쿡 찌르거나 때리지 마라. 사라가 너를 먼저 때리더라도 마찬가지야. 사라가 다시 너를 때리면 사라에게서 멀리 떨어져 서서 1에서 50까지 세도록 해. 그리고 내게 와서 그 아이가 한 일을 말해. 아니면 다른 선생님에게라도 그 아이가 한 일을 말해라. 혹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만약 내가 그네를 타고 싶은데 이미 아이들이 그네에 있다면 너는 그들을 결코 밀어내서는 안 돼. 내가 타도 되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아이들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해. 그러나 사람들은 나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 말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시어즈 부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부인이 나오길 기다렸다. 시어즈 부인이 문을 열었을 때 부인은 찻잔을 들고 양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퀴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1. 마라카스, 2. 카라카스, 3. 보고타, 4. 조지타운 하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부인은 퀴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나 보다. 그 답이 카라카스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시어즈 부인은 말했다. 크리스토퍼, 내가 지금 너를 만나야 할지 정말 모르겠구나. 저는 웰링턴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부인은 말했다. 그럼 왜 여기 왔니? 제가 웰링턴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가 걔를 죽였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시어즈 부인이 피우던 담뱃재가 거실 카펫 위로 조금 떨어졌지만 그것은 제일 뿐이어서 카펫을 태우지는 않았다. 누가 웰링턴을 죽였을까요? 시어즈 부인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잘 가라 크리스토퍼.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때 나는 탐정 작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시어즈 부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과 내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부인이 불투명한 현관 유리문 맞은편 거실에 서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통로로 내려가 정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부인이 더 이상 거실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내려가 정원 뒤로 가서 시어즈 부인이 정원 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갔다. 창고는 맹꽁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창문 근처를 걸었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다가 운이 좋게도 웰링턴을 찔렀던 것 같은 쇠스랑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창가 의자 옆에 기대어 있었고 피가 지워져 있어 깨끗했다. 나는 또 다른 기구들도 볼 수 있었다.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은 나뭇가지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손잡이가 긴 가위와 삽과 갈퀴가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쇠스랑과 똑같은 초록색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었다. 이는 쇠스랑이 시어즈 부인의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물건들을 보면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다. 즉 그것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서처럼 보이지만 전혀 단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시어즈 부인이 직접 웰링턴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시어즈 부인이 웰링턴을 죽였다면 왜 집에서 나오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내 개를 그 지경으로 만든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아마도 시어즈 부인이 죽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누가 죽였든 시어즈 부인의 쇠스랑으로 죽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창고는 잠겨 있다. 이는 누군가가 시어즈 부인의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그때 부인이 창고를 잠그지 않았거나 부인이 쇠스랑을 정원 주변에 놓아 두었다는 말이 된다. 나는 무언가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시어즈 부인이 잔디밭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쇠스랑이 창고에 있는지 보러 왔어요. 내 말에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다시 경찰을 부르겠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빠에게 인사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내 에마뇽 쥐 토비를 돌보았다. 뿌듯했다. 마치 내가 탐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여러 사실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죽었을 때 포브스 선생님은 엄마가 하늘나라에 간 거라고 말했다. 포브스 선생님은 나이가 많고 하늘나라를 믿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보통 바지보다 훨씬 더 편하다면서 육상 선수들이 입는 방한용 바지를 입고 있었다. 포브스 선생님의 한쪽 다리가 약간 짧은 것은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피터스 선생님의 남편은 성공회의 피터스 신부님이다. 피터스 신부님은 가끔 학교에 와서 우리와 대화를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는 우리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곳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장소란다. 피터스 신부님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가끔 혀로 재미있게 똑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서 보통 숨 쉴 때에도 담배 냄새가 났는데 나는 그것이 싫었다. 나는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다른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블랙홀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블랙홀은 특이하게도 다른 쪽을 발견할 수 없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커서 빛과 같은 전자기 파동조차 뚫고 지나갈 수 없다. 전자기 파동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블랙홀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하늘나라가 블랙홀의 반대편에 있다고 해도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려면 로켓에 불을 붙여 우주로 날아가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생명을 연장하고 싶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에 이사 와서 자기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터스 신부님은 말했다. 내가 하늘나라가 우주 밖에 있다고 말한 건 내가 말하는 방식일 뿐이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거란다. 그럼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데요? 내가 물었을 때 피터스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날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사람이 죽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뇌가 움직이지 않고 몸이 썩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죽은 토끼를 정원 무퉁이의 땅에 묻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의 분자는 다른 분자로 더 잘게 쪼개지고 땅속에 들어가 벌레들에게 먹히고 식물의 자양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후에 그 자리를 파보면 거기에는 뼈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1000년 후에는 그 뼈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꽃과 사과나무와 산사나무 숲의 일부분이 된다면 그것 또한 아주 훌륭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대개 관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관에 나무가 썩기 전에는 아주 오래도록 땅과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화장했다. 즉 엄마를 관 속에 넣어 태우고 재와 연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나는 엄마가 재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다. 엄마 장례식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기는 굴뚝에서 나와 대기로 퍼졌을 것이다. 나는 이따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하늘에 엄마의 분자들이 떠다니고 아프리카의 구름 위로 혹은 남극지방 혹은 브라질의 우림에 비가 되어 내려올 수도 있고 어딘가에 눈이 되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아빠가 나를 뱃놀이하는 곳이나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 나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영국과 루마니아의 축구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소풍을 갈 수 없었다. 아빠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그 시합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탐정 놀이를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혹시 웰링턴을 죽이는 사람을 보았는지 아니면 목요일 저녁 동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낯선 사람이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뭔가를 준다거나 차를 태워준다고 데려가서 겁탈하는 식의 위험한 낯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은 걱정하지 않는다. 만약 이상한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나는 그를 때려 눕히거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라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때 나는 사라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 바람에 사라는 의식을 잃고 뇌진탕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말이다. 나는 주머니에 언제나 스위스제 군용 칼을 넣고 다니는데 그 칼에는 사람의 손가락도 자를 수 있는 톱날이 달려있다. 나는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에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다. 그들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낯선 사람들과 있으면 마치 엄마가 살아있던 어느 해 휴가철에 프랑스로 캠핑을 갔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그것이 싫다. 가게에 가거나 레스토랑 또는 해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말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기분 좋을 리가 없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면 나는 몇 주가 지나도록 말을 걸지 않는다. 나는 그분들이 편안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쳐다보기만 한다. 편안하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아폴로 우주선에 대해 아는지 물어본다. 그들에게 집의 구조를 그려보라고 하고 어떤 차를 운전하는지 물어본 뒤에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 후에는 같은 교실에 있어도 거리낄 것이 없고 그들만 줄고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 길에서 다른 사람과 말하려면 용감해야 한다. 그러나 탐정 노릇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용감해져야만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우선 나는 내가 사는 랜돌프 거리의 지도를 그려보았다. 나는 주머니에 스위스제 군용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 시어즈 부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40번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 집은 시어즈 부인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 바라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40번지에 사는 사람은 톰슨 씨다. 톰슨 씨가 현관에 나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맥주, 너의 힘을 빌려.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 2000년 동안. 톰슨 씨는 말했다. 무슨 일이니?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아세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낯선 사람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톰슨 씨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너는 누구니? 저는 36번지에 사는 크리스토퍼 부운이고 아저씨가 누구신지 알아요. 톰슨 씨 맞죠? 나는 톰슨의 형이야.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아세요? 웰링턴 그놈은 또 누구냐? 시어즈 부인의 개인데요. 시어즈 부인은 41번지에 살아요. 누군가 그 부인의 개를 죽인 모양이구나. 삼지창으로요. 맙소사. 정원용 새스랑이었어요. 혹시 그가 식사 때 쓰는 포크인 줄 알까봐 덧붙인 것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아세요? 그는 말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에 대해선 내가 아는 바가 없구나. 목요일 저녁에 혹시 의심스러운 일 보셨어요? 얘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다닐 생각이니? 그래서 나는 말했다. 네,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찾아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나는 목요일에 콜체스터에 있었다. 너는 질문할 사람을 잘못 골랐어. 고맙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 집에서 걸어 나왔다. 42번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44번지에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모른다. 그들은 흑인이고 아저씨와 아줌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산다. 아줌마가 나왔다. 그 아줌마는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신는 부츠처럼 보였다. 팔에는 은팔찌를 5개나 하고 있어서 땡그랑땡그랑 울렸다. 아줌마는 말했다. 크리스토퍼구나. 그렇지?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아줌마는 웰링턴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아줌마가 그 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목요일 저녁에 의심스러운 일이나 단서가 될 만한 일을 보지 못했는지 물었다. 어떤 일을 말하는 거니? 낯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녀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기로 했다. 나는 그 아줌마에게 시어즈 부인을 슬프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 아줌마는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빠한테 묻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아줌마의 대답에 나는 아빠에게 물어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탐정 노릇을 하고 다니는 건 비밀인데 그것은 아빠가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래, 크리스토퍼. 아빠 말씀이 100번 옳은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아줌마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모르시죠? 그녀는 몰라 하고 대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얘야, 조심하렴. 나는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내 질문에 대답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시어즈 부인의 옆집인 43번지로 갔다. 43번지에 사는 사람은 와이즈 씨와 휠체어 생활을 하는 와이즈 씨의 어머니였다. 와이즈 씨는 어머니를 가게에 모시고 다니며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한다. 와이즈 씨가 나왔다. 그의 몸에서는 오래된 과자와 상한 팝콘 냄새가 났다.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이런 냄새가 난다. 학교 친구인 제이슨도 집이 가난해서 이런 냄새가 난다. 나는 와이즈 씨에게 목요일 밤에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제기랄, 요즘 경찰은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모양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웃었다. 나는 나를 보며 웃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다른 집으로 갔다. 나는 우리 옆집인 38번지 문은 두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 때문이다. 아빠는 그들과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밤에도 음악을 크게 연주했다. 가끔 길에서 그 사람들을 마주치면 나는 겁이 났다. 그때 나는 시어즈 부인의 또 다른 옆집인 39번지에 사는 할머니를 보았다. 그 할머니는 정원 앞에서 전기톱으로 울타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알렉산더 부인이다. 그 할머니도 개를 키우고 있었다. 그것은 닥스훈트 종이었다. 개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러나 개는 마당에 나와 있지 않았다. 집안에 있는 모양이었다. 알렉산더 부인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보통 노인들은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 청바지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운동화는 뉴 밸런스 운동화였고 운동화 끈은 빨간색이었다. 나는 알렉산더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웰링턴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자 알렉산더 부인은 전기톱을 끄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주겠니? 나는 귀가 좀 어둡단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웰링턴이 죽은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어제 그 얘기를 들었지. 끔찍한 일이야, 끔찍해.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알렉산더 부인은 말했다. 아니, 난 모른단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웰링턴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웰링턴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모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혹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크리스토퍼지? 그렇지? 네, 저는 36번지에 살아요. 우리가 전에는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구나. 그렇지? 없었어요. 저는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탐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서. 나는 너를 매일 본단다. 학교 가는 모습을. 나는 알렉산더 부인의 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인은 다시 말했다. 너를 만나 인사를 하니 반갑구나. 나는 이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부인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는 것처럼 잡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질문과 답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잡담 말이다. 내가 그 탐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도 만나니 좋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막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내 또래의 손자가 있단다. 그래서 나도 잡담하듯이 말했다. 제 나이는 15년 3개월하고도 4일이에요. 그래, 대충 내 나이와 같아.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때 부인이 말했다. 너는 강아지를 안 키우지? 안 키워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쥐를 키워요. 쥐? 이름은 톱이에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보통 쥐를 좋아하지 않아요. 쥐가 패스트 같은 전염병을 옮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쥐들이 하수구에 살거나 다른 질병이 있었던 나라에서 모르고 배로 쥐를 싣고 왔을 때만 그렇지요. 쥐들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토비는 언제나 스스로 털을 다듬어요. 그리고 산책할 때 데리고 나오지 않기만 하면 돼요. 저는 토비를 제 방에서 맘대로 돌아다니게 놔둬요. 운동을 해야 하니까요. 가끔 토비는 제 어깨에 앉거나 제 재킷 속이 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숨기도 해요. 하지만 쥐는 실제로 굴 속에서 살지는 않아요. 들어와서 간식 먹고 가지 않을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저는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내가 여기 가지고 올까? 너 레몬 주스 좋아하니? 저는 오렌지 주스만 좋아해요. 다행히 그것도 있단다. 바텐 베르그도 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케이크 같은 거란다. 중간에 분홍색과 노란색 사각형이 4개 있고 가장자리에는 마지펜, 아몬드와 설탕, 달걀을 이겨 만든 과자, 아이스크림 등이 둥글게 감싸고 있는 거란다. 사각형이 십자형으로 있고 같은 크기로 나누어져 색색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길쭉한 케이크겠네요. 그래, 내가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구나. 저는 분홍색 네모를 먹고 싶어요. 노란색 네모 부분은 안 돼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펜이 어떤 과자인지 몰라서 그것이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지펜이 노란색이어서 안 되겠구나. 대신 다른 비스킷을 가져오마. 비스킷은 좋아하니? 네, 비스킷 종류는 좋아해요. 그럼 비스킷 좀 골라오마. 부인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노인이니까 당연하다. 그런데 6분이 더 지나도록 집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부인이 진짜로 오렌지 주스와 바텐베르크 케이크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이미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뜨기로 했다.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나는 웰링턴을 죽인 사람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추리를 해보았다. 당신이라면 왜 개를 죽였을까? A.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B. 당신이 미쳤기 때문에, C. 시어즈 부인을 열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웰링턴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A. 그는 아마도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B. 그도 아마 낯선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살인사건에서 살인자는 희생자를 잘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날 가족에게 살해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웰링턴은 잘 아는 사람이 죽였을 것이다. 5. 만약 그가 시어즈 부인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웰링턴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라면 시어즈 씨가 있다. 결국 시어즈 씨가 첫 번째 용의자인 셈이다. 시어즈 씨는 시어즈 부인과 결혼한 뒤로 2년 전까지 함께 살았다. 그러다가 시어즈 씨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시어즈 부인은 엄마가 죽은 후 우리 집에 와서 자주 요리를 해주었다. 시어즈 부인은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요리할 필요도 아내로서 집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빠는 시어즈 부인에게도 친구가 필요하고 또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끔 시어즈 부인은 밤늦도록 우리 집에 머물렀는데 나는 그것이 좋았다. 시어즈 부인은 우리 집 물건들을 정돈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인은 주방 선반 위에 병들과 접시, 통조림들을 키 순서대로 정리했고 칼과 포크들과 숟가락들을 서랍 속 정확한 자리에 놓아주었다. 그러나 부인은 담배를 피웠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했다. 예를 들어 잠이나 한판 자야지 라든가 뻔뻔스러운 원숭이들이 나간 거죠. 또는 침대라도 한번 들썩여줘요. 등등 부인이 이런 말을 들을 할 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싫었다. 아무도 왜 시어즈 씨가 부인을 떠나는지 말해주지 않아서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함께 살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회에서 결혼했다면 당신은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고 계속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아기를 갖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시어즈 씨는 더 이상 부인과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미워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를 슬프게 하기 위해 시어즈 씨가 걔를 죽인 것이 아닐까? 나는 시어즈 씨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모두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어리석은 건 사실이다. 이 말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니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므로, 즉 프랑스어를 배우거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우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다. 아빠가 살찌지 않으려고 커피에 넣을 인공 감미료 정제 한 통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시어즈 부인이 베이지색 보청기를 끼는 것처럼, 또 시오반 선생님이 눈이 팽글팽글 돌 정도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특별한 필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에게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번번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오반 선생님은 우리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학교 아이들처럼 바보, 쪼다, 멍청이 등으로 아이들을 부르는 것은 나쁜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방금 방과 후 학교에서 나오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를 보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놀린다면 그것 또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나는 다른 사람이 놀리는 말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막대기나 돌이 날아온다면 내게는 스위스제 군용칼이 있고 그들이 나를 때려서 만약 내가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정당방위이므로 나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다음 달에 나는 A레벨 수업을 들을 것이고 A 학점을 받을 것이다. 전에는 아무도 A레벨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없었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내가 A레벨 수업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는 우리가 A레벨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아빠는 교장 선생님과 논쟁을 벌였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졌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나를 다른 아이와 다르게 대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다르게 대우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선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18살이 되면 언제고 A레벨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교장실에서 아빠와 앉아 있었다.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토퍼는 이제껏 시시껄렁한 수업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당신이 아이에게 이런 불공평한 처사를 내리지 않았어도 말이에요. 제기랄 얘는 정말로 잘 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둘이서만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아빠는 내 앞에서 말하기 곤란한 내용이냐고 물었고 교장 선생님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빠는 말했다. 그럼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내가 A레벨 수업을 받으려면 독립된 교실에서 나만 지도하는 선생님 한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빠는 방과 후 그 수업을 받도록 50파운드를 지불하겠다면서 안 된다. 는 대답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 교장 선생님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다. 내가 A레벨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피터스 신부님이 감독 역할을 해 주신다고 말이야. 수학에서 A레벨 수업을 받고 나면 나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고급 과정 A레벨 수업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대학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스윈더는 작은 도시라서 대학이 없다. 그러니까 대학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가야 한다. 나는 혼자 살거나 다른 학생들과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아빠도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 되었다. 아빠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아들아, 우린 이 도시를 벗어날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말한다. 스윈더는 지긋지긋한 곳이야.
내가 수학이나 물리학 또는 수학과 물리학 모두에서 학위를 받으면 나는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나는 시중 들고 요리하고 옷을 세탁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줄 수 있다. 아니면 나는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내는 나의 시중을 들어줄 수 있다. 나는 동료가 생길 테고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웠고 이따금 서로를 미워했다. 어쩌면 나 같은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내게는 많은 행동 장애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다.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외출한다거나 길모퉁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일 등도 혼자 할 수 있다. 나의 행동장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A.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언젠가 나는 어떤 사람과 5주간이나 말하지 않은 적이 있다. B. 오랫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6살 때 엄마는 나에게 계량컵으로 딸기 주스를 마시게 하곤 했다. 그리고 우리는 4분의 1 리터를 얼마나 빨리 마시는지 시합을 하기도 했다. C. 누가 만지는 것은 싫어한다. D.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울 때 소리를 지른다. E. 다른 사람과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F.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울 때 물건들을 부순다. G. 꿍꿍거린다. H. 노란색이나 작은 물건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만지는 것도 싫어한다. I. 어떤 사람이 내 칫솔을 만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J. 다른 종류의 음식끼리 서로 닿으면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K. 사람들이 내게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L. 웃지 않는다. M.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나이가 많다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야릇한 냄새가 난다거나 방귀를 뀌었느냐고 묻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소름 끼치도록 싫지 않다면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N. 어리석은 짓을 한다. 어리석은 짓이란 땅콩 버터를 주방 식탁 위에 쏟아놓고 칼로 버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식탁 무서리까지 퍼지게 만드는 일 같은 짓이다. 내 신발이나 호일 또는 설탕 같은 것을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짓 같은 것이다. O. 다른 사람을 때린다. P. 프랑스를 싫어한다. Q. 엄마 차를 운전한다. 나는 엄마가 버스로 시내에 갔을 때 딱 한 번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는 전에는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8살 8개월이었을 때라서 벽에다 차를 박았다. 이젠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R. 기구를 옮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주방에 식탁과 의자들을 옮기는 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거실이나 식당에 소파와 의자들을 옮기면 그것은 나를 혼란스럽고 아프게 느끼도록 만든다. 엄마는 전기 청소기로 청소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나는 모든 기구를 어디에 놓을지 특별한 도표를 그렸다. 치수를 재서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에 다시 놓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엄마가 죽고 나서 아빠는 청소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동안 괜찮았다. 한 번은 시어즈 부인이 청소를 했는데 나는 신음소리를 냈고 그러자 시어즈 부인은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는 하지 않았다. 가끔 이런 일들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났고 그러면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때때로 말했다. 크리스토퍼, 만약 내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맹세하건대 아빠는 너를 떠나 새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에 크리스토퍼, 너를 집에 그냥 놔두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구나. 또는 너 때문에 난 아마 제명에 못 살 거야.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식탁에 앉아 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는 벌목하는 사람이 입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구운 콩과 브로콜리와 햄 2조각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접시에 담겨 있었다. 아빠가 물었다. 어디 갔다 왔니? 밖에 나갔다 왔어요.
이것은 하얀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 모두를 말한 것은 아니니까. 당신이 하는 말 대부분은 하얀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늘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나는 피터스 선생님과 그림을 그릴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점심을 가져가고 화장실에 가고요. 그리고 방과 후 집에 와서 토비와 놀고 싶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컴퓨터를 한 다음 잘 거예요. 라고 모두를 말하지 않는다. 내가 하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빠가 탐정 노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시어즈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더구나. 나는 구운 콩과 브로콜리 2조각의 햄을 먹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너는 왜 그 집 정원을 쑤시고 다녔니?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찾고 싶어서 탐정 노릇을 한 거예요. 크리스토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구운 콩과 브로콜리, 햄이 식었다. 그러나 상관없다. 평소에도 나는 언제나 천천히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늘 식은 상태였으니까. 남의 일에 코 박지 말라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말했다. 저는 어쩌면 시어즈 씨가 웰링턴을 죽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시어즈 씨가 첫 번째 용의자예요. 누군가가 시어즈 부인을 슬프게 하려고 웰링턴을 죽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살인은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르거든요. 그때 아빠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접시와 칼과 포크가 솟아올랐고 햄은 옆으로 튀어서 브로콜리에 부딪혔다. 그래서 나는 햄과 브로콜리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아빠는 소리를 질렀다. 그 이름 앞으로는 내 집에서 절대로 말하지 마. 왜요? 그놈은 악마야. 그 말은 그 아저씨가 웰링턴을 죽였다는 뜻인가요? 아빠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미치겠군. 나는 아빠가 나에게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알아요. 하지만 시어즈 부인은 우리 친구잖아요. 아빠가 말했다. 좋아, 시어즈 부인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왜요? 크리스토퍼, 그만 됐다. 마지막으로 내게 말해두겠는데 아빤 다시는 똑같은 말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말할 때 똑바로 나를 쳐다봐. 너는 시어즈 부인에게 누가 그 망할 놈의 개를 죽였는지 물어보지 마. 너는 또 그 누구에게도 누가 그 망할 놈의 개를 죽였는지 물어보러 다니지 마라. 남의 집 정원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 우스꽝스러운 망할 놈의 개 탐정놀이는 이제 그만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약속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약속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나는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어기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까. 알아요.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라. 우스꽝스러운 게임은 이제 당장 그만두겠다고. 알겠니? 나는 대답했다. 약속해요. 나는 아주 멋진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멋진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일단 똑똑해야 하는데 물론 나는 똑똑하다. 기계 작동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기계들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우주 비행사는 작은 우주선 안에 혼자 있으면서 지구 표면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돌연히 공포를 느끼거나 밀실 공포증에 걸리거나 향수병에 걸리거나 정신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로 좁은 공간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아무도 없이 혼자서 작은 공간에 있을 때도 있다.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면 나는 욕실에 있는 공기가 통하는 벽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일러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 여러 시간 동안 생각에 잠긴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나는 혼자 힘으로 우주 비행사가 되거나 혹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우주선에서 나만의 영역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선에는 노란색이나 갈색의 물건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다. 나는 비행 작전을 지시하는 관제센터와 교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라디오 링크와 TV 모니터를 통해서 교신할 수 있다. 교신 상대는 낯선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지만 모니터를 통하면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다.
게다가 나는 향수병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온갖 것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즉 기계들과 컴퓨터들이 있고 바깥에는 우주가 펼쳐져 있다. 우주선의 가장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수천 마일이 넘도록 내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밤 잔디밭에 누워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울타리와 굴뚝, 물 내려가는 통 따위는 보이지 않고 내가 마치 우주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보이는 것은 모두 별뿐이다. 별들은 인체의 구성 요소인 분자들이 수억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장소들이다. 가령 빈혈에 도움이 되는 철분은 모두 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토비를 우주에 데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허락된다면, 왜냐하면 실험을 위해 우주에 동물을 데려가기도 하니까 더욱 좋겠다. 만약 좋은 실험을 생각해 본다면 쥐를 다치게 하지 않는 실험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토비를 데려갈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도 나는 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질 테니까. 다음날 학교에서 나는 시오반 선생님에게 아빠가 더 이상 탐정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나는 지금까지 써왔던 페이지들, 그러니까 우주의 그림과 거리의 지도와 소수로 매긴 장들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시오반 선생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지금 그대로도 책이 썩 좋다고 했다. 비록 짧지만 아주 잘 썼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콘레드가 쓴 암흑의 핵심처럼 짧아도 아주 좋은 책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책이 적절한 끝맺음을 하지 않아서 좋은 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그래서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자 시오반 선생님이 말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살해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범인이 다 잡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살인마 잭처럼. 나는 살해범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링턴을 죽인 사람이 가까운 어딘가에 살고 있다거나 내가 밤에 산책 다니다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다. 살인사건은 언제나 희생자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저한테 다시는 시어즈 씨의 이름을 집에서 말하지 말라면서 그 아저씨가 악당이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시어즈 씨가 웰링턴을 죽인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시오반 선생님이 말했다. 아마도 아빠는 시어즈 씨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왜요? 모르지, 크리스토퍼. 나는 몰라. 난 시어즈 씨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시어즈 씨는 시어즈 부인과 결혼을 했지만 부인을 떠났어요. 이혼하면 그런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시어즈 부부가 진짜로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시오반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시어즈 부인은 너희 가족의 친구야, 그렇지? 너와 내 아빠의 친구잖아. 그래서 아빠가 시어즈 씨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시어즈 씨가 시어즈 부인을 떠났으니까 친구에게 몹쓸 일을 한 거니까. 하지만 아빠는 시어즈 부인이 이제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크리스토퍼, 미안하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구나. 그때 수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다음 날 나는 4대의 노란색 자동차가 일렬로 도로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운이 없는 날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나는 점심때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교실 구석에 앉아서 A레벨의 수학책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학교 오는 길에 세 대의 노란색 자동차가 일렬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역시 운이 없는 날을 예고한다. 그래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오후 내내 도서관 구석에 앉아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머리를 대고 끙끙거렸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연이어 이틀 동안 운이 없는 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일 후
나는 5대의 빨간색 차가 일렬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건 특별히 좋은 날이어서 무언가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책 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방과 후에 분명 특별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에 갔을 때 나는 용돈으로 음료수와 밀키바를 사러 거리 모퉁이의 가게로 갔다. 음료수와 밀키바를 사고 나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가게 안에서 39번지에 사는 할머니 알렉산더 부인을 만났다. 그날은 청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다. 보통 할머니처럼 홈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옷에는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알렉산더 부인은 말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니? 언제요? 내가 다시 나왔을 때 너는 가고 없더구나. 나 혼자 비스킷을 다 먹었지. 그냥 갔어요. 내가 비스킷을 가지러 갔었는데도 할머니가 경찰에 전화 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제가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조사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이 제게 주의를 주었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주의 때문에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카운터 뒤에 있던 인도 여자가 알렉산더 부인에게 말했다. 뭘 드릴까요? 그러자 알렉산더 부인은 우유 1파인트와 자파 케이크 한 덩어리를 달라고 했고 나는 가게를 나왔다.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알렉산더 부인의 닥스훈트가 보드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개는 스코틀랜드식 체크 무늬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알렉산더 부인은 개의 줄을 문 옆에 하수관에 메어 놓았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숙여 그 개에게 안녕이라고 말했고 개는 내 손을 핥았다. 개가 깔깔하고 젖어 있었고 내 바지 냄새가 좋은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알렉산더 부인이 나왔다. 개 이름이 아이보르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수줍어하는 편이구나, 크리스토퍼. 할머니와 말해도 된다고 허락받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부인이 말했다. 걱정 마라. 나는 경찰에게 말하지 않아. 그리고 아빠에게도 말하지 않으마. 이야기를 조금 했다고 해서 나쁠 건 없거든.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저 정답고 좋잖아. 그렇지? 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너는 컴퓨터를 좋아하니? 네, 저는 컴퓨터를 좋아해요. 제 방에 컴퓨터가 있어요. 알고 있단다. 가끔 길을 가다가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곤 하지. 알렉산더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하수관에서 아이보르의 끈을 풀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때 나는 오늘이 특별히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특별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알렉산더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부인에게 묻지 않고도 그러니까 아빠와의 약속을 깨지 않고도 알렉산더 부인이 웰링턴이나 시어즈 부인에 대해서 무언가 말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토비 돌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우주 바깥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요. 너는 수학을 잘하겠구나. 그렇지? 네, 그래요. 다음 달에 저는 A레벨 수학을 공부할 거예요. 한 학년 월반하는 거죠. 정말이니? 수학이 A레벨이란 말이야? 예,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과하마. 내가 거짓말했다는 뜻은 아니었어. 나는 단지 내가 똑바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야. 가끔 귀가 잘 안 들리거든. 내가 말했다. 기억나요? 전에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 학교에서 A레벨 수업을 받는 첫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학교거든요. 그래, 장하구나. 내가 A 학점을 받기 바란다. 네. 너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 아는 건 내가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 아니라는 것이지. 맞아요. 그리고 갈색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과 금속색이에요. 그때 아이보르가 똥을 쌌다. 알렉산더 부인은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봉지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집었다. 그런 다음 봉지를 뒤집어 위를 묶었다. 그래서 똥은 밀봉되었고 부인은 손으로 똥을 만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때 나는 깨달은 게 있었다. 즉 아빠가 단지 내게 5가지에 관해서만 금지했다는 사실 말이다. 1. 우리 집에서 시어즈 씨의 이름을 말하지 말 것.
2. 시어즈 부인에게 누가 그 망할 놈의 개를 죽였는지 물어보지 말 것. 3. 그 누구에게도 누가 그 망할 놈의 개를 죽였는지 물어보러 다니지 말 것. 4. 남의 정원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5. 우스꽝스러운 망할 놈의 개 탐정놀이는 그만둘 것. 시어즈 부인에 대해 묻는 것은 이 5가지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탐정이라면 당신은 당연히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게다가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고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도 좋은 날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말했다. 시어즈 씨를 아시죠? 이것은 잡담 같은 것일 뿐이다.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 이 말은 내가 그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길에서 이야기나 조금 나누는 정도라는 뜻이야. 그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해. 나는 그가 은행에서 일했다고 알고 있단다. 시내의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이야. 알렉산더 부인이 말했다. 아빠는 시어즈 씨가 악당이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어즈 씨가 나쁜 사람인가요? 알렉산더 부인이 말했다. 크리스토퍼, 왜 나에게 시어즈 씨에 대해서 묻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웰링턴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그 때문에 시어즈 씨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인데 그때 부인이 말했다. 웰링턴에 대해 알고 싶은 거니?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탐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공원문 옆에 있는 작은 빨간색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보리의 똥을 넣었다. 빨간색 통 안은 갈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그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았다. 그때 부인이 나를 향해 뒤로 돌았다. 알렉산더 부인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크리스토퍼, 말해주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왜요? 왜냐하면 부인은 가던 길을 멈추었다. 다른 말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너희 아빠 말씀이 옳은 것 같고 너는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왜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빠가 화를 내실 테니까. 왜 아빠가 화를 내시는데요? 그러자 부인은 이번에도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말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도 알잖니. 너희 아빠가 시어즈 씨를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시어즈 씨가 엄마를 죽였어요? 엄마를 죽였냐고? 네, 시어즈 씨가 엄마를 죽였어요? 아니, 아니지. 물론 그가 내 엄마를 죽인 건 아니지. 하지만 시어즈 씨가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엄마가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신 것 아닌가요? 크리스토퍼, 솔직히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시어즈 씨가 엄마를 아프게 해서 엄마가 병원에 가시게 된 거냐고요. 엄마가 병원에 가셨었니? 네, 처음엔 그리 심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있을 때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맙소사,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오, 세상에, 크리스토퍼. 정말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내가 부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왜 너도 알잖니? 너희 아빠가 시어즈 씨를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라고 하셨어요. 알렉산더 부인은 손을 입에 갖다 대며 말했다. 오, 이런. 그러나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살인사건을 다룬 미스터리 소설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비밀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려 할 때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탐정은 그 사람을 압박하면서 질문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부인은 아직도 대답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에 부인은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너는 모르고 있는 거니? 제가 뭘 모른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잘 들어. 이건 내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만 같이 공원으로 좀 걸어가련? 여기는 그런 말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알렉산더 부인을 잘 모른다. 그녀가 할머니라는 것과 개를 좋아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낯선 사람이다. 게다가 나는 결코 혼자서는 공원에 가지 않는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원 모퉁이에 있는 공중 화장실 뒤에서 마약을 투여한다. 나는 집에 가서 내 방에 들어가 토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수학 문제를 풀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했다.
부인이 내게 비밀을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그 비밀이란 웰링턴의 죽음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시어지 씨에 대한 것일지도. 알렉산더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시어지 씨에 대한 증거를 더 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 탐정 작업에 용의자 명단에서 그를 빼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튼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이 아닌가. 나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알렉산더 부인과 공원을 산책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공원에 이르렀을 때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 내게 말해주마.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아빠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렴? 왜요? 내가 말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내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계속 궁금할 테고, 그러면 넌 아빠에게 물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단다. 내 아빠가 화나시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 너는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해야 해. 부인이 대답했다. 왜요? 크리스토퍼, 제발 나를 믿으렴. 나는 약속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부인이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혹은 시어지 씨가 정말로 엄마를 죽였는지 말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경찰에 가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약속을 깨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부인이 말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지 씨와 엄마는 아주 좋은 친구였단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야, 크리스토퍼. 내가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야. 아주 가까운 사이. 나는 이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다. 그건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인가요? 그렇단다, 크리스토퍼. 바로 그 말이란다. 부인은 3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부인이 말했다. 미안하구나, 크리스토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설명해주고 싶었단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잖니?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내 아빠가 시어지 씨를 악당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이다. 그건 또한 내 아빠가 시어지 씨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신 이유겠지. 나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내가 말했다. 그것 때문에 시어지 씨가 시어지 부인을 떠난 건가요? 시어지 부인하고 결혼하고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 떠난 건가요? 그래, 그럴 거야. 미안하구나, 크리스토퍼. 정말. 전 이제 가야겠어요. 괜찮니, 크리스토퍼? 할머니가 낯선 분이라서 함께 있는 것이 무서워요. 나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친구야. 부인이 말했다. 지금 집에 가야겠어요. 이 사실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원할 때 나를 만나러 와도 좋단다. 특별히 너만 우리 집 문을 노크할 수 있게 해주마. 알았어요. 크리스토퍼? 네? 아빠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럴 거지? 안 해요. 약속했으니까요. 집에 가거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기억해. 아무 때라도 괜찮아. 나는 집으로 왔다. 지본스 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은 수학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은 어렵고 흥미롭기 때문이며 또한 끝에는 언제나 정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인생은 수학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인생의 끝에는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선생님이 전하려는 의미를 안다. 하지만 지보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몬티홀 문제라 부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책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퍼레이드라는 잡지에 마릴린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칼럼이 있었다. 이 칼럼은 석학 마릴린이 쓰는 것으로 마릴린은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그녀는 이 칼럼에서 독자들이 보낸 수학 문제들에 대해 답해 준다. 1990년 9월 메릴랜드의 컬럼비아에서 크레이그 휘테이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냈다. 그러나 여기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진 않았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다. 텔레비전으로 게임쇼를 시청하고 있다.
게임쇼에서 문제를 맞히면 상으로 자동차를 받는다. 사회자가 3개의 문을 보여주며 말한다. 한 개의 문 뒤에 자동차가 있고 다른 2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문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당신은 문을 선택한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때 게임쇼의 사회자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문을 한 개 열어 염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는 문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말한다. 문을 열어 당신이 자동차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염소를 선택했는지 보기 전에 당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어 대신 열리지 않은 다른 문을 선택하고 싶은지 묻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석학 마릴린은 말한다. 당신은 언제나 마음을 바꾸어 마지막 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기회는 3번 가운데 2번이고 그 문 뒤에는 자동차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직관적으로 기회가 50대 50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동차가 둘 중 하나의 문 뒤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석학 마릴린이 틀렸다고 잡지에 써보냈다. 그녀가 자신의 말이 왜 옳은지 주의 깊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 문제에 대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92%가 그녀가 틀렸다고 말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자. 나는 일반 사람들이 수학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염려가 됩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철학박사 로버트 조지 메슨 대학. 이 나라에는 수학적인 문맹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IQ가 높은 당신이 이 숫자를 더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철학박사 스카트 스미스, 플로리다 대학. 최소한 3명의 수학자가 정정했을 텐데도 아직 당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요. 켄트포드, 디킨슨 주립대학. 나는 당신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에게서 많은 편지들을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미래의 칼럼을 위해 몇몇 주소들은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박사 W. 로버츠 스미스, 조지아 주립대학. 당신은 분명히 틀렸어요. 얼마나 많은 성난 수학자들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는지 아십니까? 철학박사 E. 레이 보보, 조지타운 대학. 모든 철학박사들이 틀렸다면 이 나라는 아주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철학박사 에베레트 하만, 미국 군대 연구소. 그러나 마릴린 석학은 옳았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에게 증명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수학 공식으로 정답을 알 수 있다. 문을 X, Y, G라 명명하자. 자동차가 X문 뒤에 있을 경우 CX라 하자고 약속한다. CY, CG 등으로 표시된다. 사회자가 X문을 열었을 경우 HX라 하자 HY, HG 등으로 표시된다. 당신이 X문을 열었을 경우에 당신이 선택을 바꾸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확률은 다음 공식에 의해 알 수 있다. 당신이 해볼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모두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선택을 바꾸어 본다면 3번 중 2번은 자동차를 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처음 한 선택을 고집한다면 자동차를 탈 가능성은 단지 3번 중 1번이다. 이것은 직관이 가끔은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관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한편 논리는 옳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통해 지본수 선생님이 옳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또한 숫자들은 때때로 매우 복잡하며 언제나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몬티 홀 문제를 좋아한다.